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과연 어떤 대안이 나올까?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또 한 주의 흐름을 짚어볼 텐데요. 요즘은 대내적인 상황보다 대외적인 여건들이 우리 증시를 더 갈 곳에 못 가게 만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저희가 어떤 뉴스를 좀 다뤄볼까 하다가 대외적으로 미국도 북한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부터 보면 현재 경제 상황이 계속 연준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던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 도전적인 그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이제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됐는데요. 더딘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와 정부 관리들은. 그래서 생산과 고용이 아직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회복 시기와 강도에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앞으로의 길이 도전적일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웰 의장은 사실 의회 증언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부양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불확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해소시키고자 계속해서 연준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공화당 측에서 반발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돈을 시장에 넣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직 그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더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추가 부양책을 결정하기가 무리다. 경기 저점을 확인할 필요가 먼저 있다고 하고 특히 부양책 규모가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1조 달러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한 공간에서 경색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추가적인 부양을 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약간의 반발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북한 쪽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대남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마침 또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님이시잖아요. 최근에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이 굉장히 그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우리 체제와는 달리 이제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없고 네. 이 최고 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전을 한다면 그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그 중국과의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러면은 대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또 90%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는 통치 자금도 없고 인민들은 굉장히 분노해 있고 경제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난을 외부의 세력으로 돌릴 그런 다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이 요즘에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한 공세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여기저기 여쭤보니 북한 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먹는 것도 없고 거기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도 겪어지면서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북한은 더 힘들며 결국 이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계속 왜 약속만 하느냐. 네. 약속만 하지 말고 결단을 해라. 행동으로 나서라. 그리고 사대주의라는 얘기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네. 말은 뭐냐면 미국과의 등을 돌리고 척을 지더라도 독자적으로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라 그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 정착에 애쓰겠다 하거든요. 근데 네. 북한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에 북한 경제 조치를 좀 완화시켜달라,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제 미국 방미했다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네. 그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사실 지금 상태도 괜찮다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인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전쟁 방지했다 내가 했고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도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의사를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무언가 개성공단 내에서 군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는 게 보인다? 예. 소대병들이 뭐 밀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뭔가 제2의 도발을 하려고 준비하는 걸까요? 그냥 보여주기식일까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단적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직 서울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말은 네. 군사 도발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다.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만약에 우리 측에 사상자가 난다든지 하면은 그렇죠. 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북한을 이렇게 껴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네. 되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다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어떤 제스처지 실제적으로 군사행동으로 간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정권은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스스로 막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도 계속 군대를 주둔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에 군대가 있으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재가동하겠습니까? 금강산에 군대를 배치하면 어떻게 그것을 원산갈마, 마신령 스키장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군인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좀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위협 카드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요. 왜 이 압박의 선두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김여정이 나서느냐 그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궁무진하게 퍼지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무엇 때문이라고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 위협을 할 때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성명서에도 썼는데 이것을 그냥 공갈 엄포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린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심각하게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려면 그거를 누가 얘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신뢰를 얻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 비록 공식 직함이나 직위는 낮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지난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문에 방한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런 분노의 화신으로 앞으로 나섬으로써 북한이 정말 심각하다, 정말 위협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또 인기라고 해야 되나 화제가 되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에요. 회고록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이 회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미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들 만남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게 뭐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 회고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 모르는 내용이 또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출판 허가가 났으니까요. 저도 네. 사서 읽어본 다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겠고요. 근데 네. 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건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그 방 안에서 있었는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청와대 정의용 실장도 미국 정부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이 왜곡된 게 너무 많다. 이것을 책임 있는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존 볼튼 보좌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신 김에 제가 뭐 북한에 대한 궁금증 다 한번 해소해 보려고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에 이런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미국발 경제 위기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 증시의 자금들이 계속 커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주세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랑 우리 경제가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그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회사채 상장 지수 펀드 ETF죠. 그리고 개별 회사채도 매입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유동성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한국의 이제 환율 시장이 흔들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한국도 증시라든지 이런 경제에서 분명히 타격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죠. 갭 투자를 막는 네.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대책 소진 안 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투자가 까다로운데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그 자금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으로 계속 쏠리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볼 때 또 양극화 현상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량주, 소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인터넷, 그 코로나 사태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기업은 계속 투자가 들어가겠지만 네. 다른 기업에 대한 다른 종목 주식들은 계속 약세로 이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도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